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평택시을 국민의힘 유희동 의원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은 불안정합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긴 터널에 갇혀 있고 수조 원대 펀드 사기로 자본시장의 질서는 물론 그 핵심인 신뢰까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근, 여당 실세의 개입 의혹은 무성한데 검찰은 물론 정부 당국자 누구 하나 이에 대해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뉴딜 펀드를 만들어 대국민 세일즈를 하고 있지만 나랏빚 증가나 상환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효과가 애매한 정책들만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속전속결, 의석수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조합으로 우리는 이 긴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도 위기 극복이 쉽지 않은데 이 난국의 모든 판단이 오로지 정권 유지, 오로지 진영 이익에만 갇혀서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설익은 정책이든 무책임한 재정 지출이든 심지어 불법이라 할지라도 진영 모두가 나서서 편들고 묵인하고 감싸는 것이 정권의 관성처럼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바른 국정 운영을 촉구하는 마음으로 자본시장 문제와 관련해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들께 질문하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부총리님, 네. 최근에 온 국민이 영끌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카카오 게임즈 원금 보장 옵션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없겠죠. 공모주인데. 그런데 이 청약 경쟁률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굉장히 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1524대 1입니다. 저는 이것이 시장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뉴딜 펀드는 어떻습니까? 국민 혈세를 들여서 사실상 원금 보장을 하는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구조입니까? 예, 뉴딜 펀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정책형 펀드하고 인프라 펀드하고 민간 펀드가 있는데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첫 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 정책형 펀드인데요. 원금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하고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이 함께 돈을 모아서 펀드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상품, 금융 상품입니다. 다만 정부가 그 정책형 펀드의 수순위 분야를 우선적으로 한 10% 정도 범위 내에서는 정부 출자분이 우선적으로 수순위를 커버해 준다는,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커버해 준다는 의미이고요. 그것이 원금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전체적으로 만약에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지만은 큰 손해가 난다면은 정부 출자분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손해가 날 수 있는데요. 지금 프로젝트 성격상 일부만 손해가 난다면 정부 출자분이 후순위를 커버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은 거의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겠습니다만은 그럴 경우에는 민간 부문까지 손해가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러면 부총리님께서는 사실상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습니까? 제가 설명할 때는 아까 지금 의원님께 말씀드린 톤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손해의 범위가 얼마에 따라 다른데 실질적으로 정부가 뉴딜 프로젝트는 사실상 지금 이게 원금 보장하고 사실상 원금 보장하고는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펀드를 팔 때 원금 보장을 선전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원금 보장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관련해서 시장은 아주 냉담합니다. 그런데 정부만 부산스러워 보여요. 저는 이 부분이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이게 혹시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이 정책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것처럼 한국판 뉴딜을 저희가 7월 달에 발표할 때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3대 기조,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쟁, 이 세 정책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건 또 다른 별개의 정책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보건대는 또 다른 목표를 갖고 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혁신 성장에 저는 가깝다고 보고요. 다만 이번에 뉴딜 펀드라는 배경 중에 하나가 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한 성과를 알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성과를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보기에 소득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공공성 높은 뉴딜 사업을 왜 국비로 하지 왜 민간 자금으로 하느냐 지적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재정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원님 전번에 한국판 뉴딜 사업 16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을 때요. 네. 정부 재정이 114조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거기 민자도 들어가고 네. 지방 자금도 들어갔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재정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일부 민간 자본을 참여시키는 거 아니냐 이 말씀. 이거는 프로젝트의 성격상 민자가 충분히 들어온다. 예를 들어 수익성이 보이고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많은데 이와 같은 뉴딜 프로젝트가 수익성이 눈에 보인다면 민간 자금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시장에는요,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이런 펀드하고 유사한 펀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인프라 펀드가 한 600개 정도 있습니다. 아니, 정부 주도의 펀드들이 많이 있다고요. 예, 정부 주도 펀드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펀드들 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것 2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장지원 펀드 아시죠? 예, 이 펀드의 총 규모가 8조입니다. 예, 2018년 결성 금액이 2조 9천억 원이에요. 예. 이 중에서 거의 절반이 투자처를 아직 못 찾았습니다. 2019년도 자금이 3조 2천억이거든요. 예, 이 중에서는 겨우 17%만 투자처를 찾았어요. 또 다른 펀드 예를 들겠습니다. 예. 11조 원 규모의 성장 사다리 펀드가 있어요. 이게 13년에 결성돼 가지고 여태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역시 41%만 투자가 완료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딜 펀드로 20조 원이라는 돈이 풀리게 되면 말 그대로 시장은 자금 초과잉 상태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성장 사다리 펀드나 성장 지원 펀드는 그 펀드 목적과 투자 대상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처 창업 투자에다만 펀드가 만들어져 사용되도록 한다든가 해서 저는 이 지금 올해 정부가 발표했던 뉴딜 펀드하고 거의 중첩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정부의 그런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8조, 11조, 이 거의 20조에 육박하는 이 금액이 지금 50% 이상이 투자처를 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자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투자할 투자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자금을 만들 것이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시는데 더 힘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저도 절대 과제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펀드의 사용률이 한 40%밖에 안 된다고 해서 좀 미흡함은 지적했지만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단돈 1원이라도 이와 같은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여기 뛰고 저기 뛰는 무슨 수많은 벤처 창업가들과 중소기업들을 보면 아니 그러면 그 그런 투자처를 길을 못 찾는 열어드려야 것을 된다고 투자처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지. 이런 펀드를 또 만드실 필요는 뭐가 있냐 이 예, 말씀이에요.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뉴딜 펀드는 지금 말씀드린 펀드하고 영역이 중첩되는 것이 자.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 대한민국의 기업이 그렇게 많아요? 저는 자금 수요는 정부가 만들면 얼마든지 알겠습니다. 수요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부총리님 바람대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 정부가 펀드를 만들고 투자 분야를 지정하는 순간이요. 시장은 정부가 이제 비싼 값에 주식을 사주겠다. 이런 시그널을 받아들입니다. 맞죠? 그렇게 되면 그 해당 분야에는 자금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다른 분야에는 그 여파로 인해서 자금 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막을 안전장치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의원님 저는 펀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정책형 펀드는 정부 자금과 공적 정책금융기관들의 자금이 들어가지만 인프라 펀드하고 민간 펀드는 순수히 민간 자율적인 조성된 펀드입니다. 저는 그것이 시장 기능에 의해서 수익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저는 시장 기능에 의해서 펀드가 몰릴 거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총리님 말씀대로 뉴딜 펀드는 손해날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제가 보건대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뉴딜 프로젝트의 성격상 대개 디지털 펀드나 그린 펀드가 앞으로 유망한 분야이고 또 정책형 펀드인 경우에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후순위채를 커버해 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더 여쭙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른 것을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 펀드가 일반 투자자들이요 다수가 이 펀드에 가입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좀 황당한 저만의 상상일 수도 있겠지만 총선이나 대선이나 이런 특정한 시기에 정부가요 5G, 태양광, 전기차, 공공 와이파이 이러한 형식의 해당 분야의 공공 사업을 대량 발주하게 되고 정부가 또 호재를 발표하게 되면 단기간에 해당 펀드의 수익률이나 이 자산 가치가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의원님 아까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고 네. 그 업종의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정부가 관여할 수익률에 관여할 개연성을 지금 여쭙는 겁니다. 정부는 선거 수익률에 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선거 때 반짝 수익을 이런 형태로 올려가지고 표심을 사고 이후 손해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지게 된다면 정권은 생색만 내고 손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떠안는 구조가 이 펀드 아닙니까? 이렇게 보는 건 좀 무리예요? 예, 저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제 생각해 보실 문제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전혀 그런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니까 대통령부터 나서서 펀드를 파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제가 이 작업을 한 5개월 해왔는데요. 네. 그게 들어갈 가능성은 0.0001%도 없다는 말씀. 좋습니다.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제 추측이 틀렸다고 하겠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서 후순위로 받쳐주고 최악의 경우 투자자 손실을 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익은 투자자들에게 사유화되고 위험은 사유화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거는 서로 정부도 일부 정부는 뭐 20조 중에서 3조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만은 민간은 13조 정도 투입을 합니다. 수익이 나오면은 투자한 거에 비례해서 수익이 배분이 될 거고요. 손해가 났을 경우에도 역시 투자 배분에서 손해가 나야 될 것이로되 이 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한 10% 정도 는 우선적으로 그 후순위채를 커버해 준다는 메리트를 준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일반 국민들이 이 펀드에 가입하는데 좀 리스크를 덜어드리는 것이 목표이지 이 정부의 세금으로 원금을 보장해 준다든가 또는 손실만 정부가 떼고 이익이 있을 때는 전부 민간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펀드가 만기별로 다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는 일단 이 펀드의 만기 전에 임기가 끝납니다. 펀드 만기 때 아무런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정부가 펑펑 쓴 재정 손실 410조 그 빚을 고스란히 다음 정권에 넘기게 되는 거고요. 이 20조짜리 펀드 손실도 고스란히 다음 정권에 넘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부총리께서는 책임질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도 그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시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예, 의원님 저는 설사 그 자리에 지금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부총리조차도 그 자리에는 안 계실 겁니다. 저는 이런 무책임한 투자, 무책임한 국민 세일즈, 무책임한 국민 기만 저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부총리님 자리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무책임한 투자와 그 책임 문제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부가 지금 이 뉴딜 펀드를 도입한다고 결정하고 다음 정부 내에서도 이런 제도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속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제도를 구상하고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법적인 요인이 있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제가 물러나라도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저는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정부로서는 뉴딜 프로젝트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 제공을 114조 들어가지만은 혹시 수익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민간도 함께 힘을 모아달라는 차원에서 좀 이 뉴딜 펀드를 구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정세균 총리님 자리로 좀 나와주시죠.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네. 그 라임 옵티머스로 이어지는 이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총리님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펀드가
우리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또 산업 자금화를 돕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수개의 펀드가 문제를 야기하고 국민들을 걱정을 끼쳐드리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펀드들이요, 대통령 측근 실세들이 연루되었다는 이야기들이 기사들이 많았었는데요. 혹시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좀 확인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뭐 이제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근이 연루되었다는 보도는 못 봤고요. 여권과 관련이 있는 인사들이 연루되었다는 얘기는 봤습니다.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바로 잡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한다고 하는 게 국정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펀드와 관련해 가지고는 금융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선의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은 생기지 않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바는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신다는 그 말씀 그대로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보통 이 정도 의혹이 불거지면요, 검찰 수사 전이라도 청와대 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는데 그런 조치를 전혀 안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제가 뭐 청와대에 근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청와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부분은 교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네. 완벽하게 다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 사모펀드 관련돼서는 전혀 펀드와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검찰에 주문하신 적은 없습니까? 검찰에 하려면은 이제 1차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조사를 해서 위법 사실이 있어야지 검찰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국무총리는 검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현재 사모펀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해야 되겠다고 하는 정책. 매우 심각하게 보고 계시고요.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적시에 하셔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런 조치가 전혀 없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조사를 하고 겁니다.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언론 등에서 수없이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정부를 상대로 물었는데 정부가 명확하게 답한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옵티머스 설립자죠. 임종석 전 실장과 가깝다고 소문난 이혁진 왜 아직도 국내로 못 데려오는 거죠? 글쎄요. 그거야 만약에 이제 국내에서 어떤 특정인이 위법 사실이 있어서 수사에 필요하다든지 하면 뭐 공조를 한다든지 해서 네. 소환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아직 그 정도에 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분이 어떤 죄를 짓고 지금 해외로 도피했는지 아시죠? 예,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대통령 외국 순방 자리에 두 차례나 자리를 함께 했었던 것도 아시죠? 예, 순방에 동행했다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뭐 순방에 동행하는 것은 이제 그 기업인들이 많은 분들이 가시기 때문에 일정 조건이 되면 그걸 청와대가 또 직접. 그 일정 조건이 범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범죄자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 범죄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저 그리고 대통령 행사에 같이 합니까? 잠깐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대통령 행사에 청와대석을 선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주로 단체에 협회나 단체에 추천하도록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동행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지를 아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뭐 최소한의 신원 조사야 당연히 하겠죠.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총리님, 그분이 현재 지금 이분이 미국 범법자로 도피 확인이 되지 중인데요.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것은 조금 앞서 나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이분이 지금 미국에 도피 중인데요. 예. 이분이 현지 언론하고 수차례 인터뷰도 하고요. 저희가 인터넷상으로 하루 만에 찾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수사기관은 지금 2년 동안 신병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못 찾은 게 아니라 일부러 안 찾는 거 아니에요? 원래 미국에 가 있으면 신병 확보가 어렵습니다. 옛날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러면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는 있는 겁니까, 정부에서?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신문에서 보는 정도이고 또 전체적으로 펀드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했을 뿐 개개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직접 알고 있지도 못하고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대선 자금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미국으로 도피한 경우에 수년 동안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은 또 그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확실한 불법 행위가 확정이 된다든지 또 혐의가 확실하면 당연히 검찰에서는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터이고 또 확보도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오늘 총리님의 답변에서 정부의 의지를 읽었습니다. 검찰이 옵티머스 불법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2017년 12월하고 2018년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옵티머스 관련 고발장이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에 접수된 수사 의뢰서를 보면 검찰은 한 1년 정도 뭉개다가요, 이 사건을 덮어요. 총리님. 예. 그리고 옵티머스 대표였던 김지현이 지금 구속이 됐는데 2018년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하고 최근에 구속 당시의 혐의하고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옵티머스 펀드가 본격적으로 판매된 게 2018년에서부터 2019년입니다. 검찰이 유야무야하면서 뭉개던 그 1년하고 정확하게 시간이 일치해요. 그런데 수단이 없다라는 말씀을 총리님께서 이렇게 가볍게 하실 수 있나요? 아니, 그것은 이제 검찰이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했으면 검찰에 당연히 신속하게 수사를 하도록 촉구하고 재촉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저를 상대로 해서 제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빨리 누구를 잡아들여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리님의 역할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각부 장관들을 통할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장관을 통할하는 것이지 검찰총장을 통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도 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제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금 이게 수조 원의 피해가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특정 사안으로 그냥 가볍게 넘기실 일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제가 전혀 가볍게 넘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제도에 의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제때 수사가 이루어지고 범법자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리는 것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만기 칠남식으로 총리가 해라 대통령이 해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잡으러 다녀야 되나요? 아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국회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회에서도 촉구할 수도 있고요. 금융위원회가 관련위원회인데 우리 유 의원님은 금융위원회 간사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회에다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국회에는 법사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검찰에 얘기할 수도 있고 국회야말로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제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저를 추궁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관심하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기관으로부터 해당 위원회인 금융위원회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한 것이면 그랬으면 제가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부는 너무 많은 역할을 했고 훌륭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범죄를 범죄인을 못 잡고 사모펀드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것은 모든 게 다 국회 책임입니까? 그러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정부가 잘했다고 말씀드렸던 적도 없고
정부는 나름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뿐인데 저에게 왜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고 공방을 지금 하시기 이게 때문에 권력 그 잠깐 실세들이- 제가 말씀 좀 듣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도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말씀한 것이지 그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거의 국회 책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거의 수단으로 제가 총리님께 그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정부에게 이 자리에서요. 그런데 총리님께서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못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제가 이미 그 금융위원장한테 지시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이 이것을 수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이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고발도 할 것이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고발을 했는데 안 되잖아요. 고발할 사안이 나와야 고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유 의원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바로 고발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정부는 국민과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위해 대한민국과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국민의 필요에, 나라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부응하는 그런 정권으로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유이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